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21대 총선이 막을 내린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압승한 여당은 국정주도권과 개혁 동력을 마련했고 참패한 야당은 쇄신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180석 거대 여당의 탄생은 향후 국정과 입법 전반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총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국회 역할은 무엇인지, 또 이번 총선이 남긴 과제들에 관해서 이 시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21대 총선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여당 압승, 야당 참패, 180석의 압승으로 전국 주도권을 거머쥐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코로나 대응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국민께서 안정적 국정 운영과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민주당을 지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뜻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패한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혼란 속에 수습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대처리를 달게 받겠습니다. 재창당에 버금가는 당 쇄신 작업에 내전하겠습니다. 총선 때 여야가 함께 외쳤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고, 비례미성정당을 교섭단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꼼수 정치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합당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다음 달 30일 시작되는 21대 국회의 개혁 과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내세운 국회법 개정과 여당이 공약한 공수처 연내 설치, 거대 양당의 꼼수로 무력화된 선거법 개정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달라진 정치 지형에 따른 새로운 협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주 이슈 토론에서는 총선의 민의와 향후 과제들에 관해 집중 토론해봅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두 분 전직 의원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네 분 모셨는데요. 자, 총선 끝나고 많이들 솔직히 놀라셨죠? 예, 저도 놀랐습니다. 네, 어쨌든 좀 일주일 됐습니다만 좀 의미를 먼저 좀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 쪽은 엄청나게 충격이고요. 또 이긴 쪽도 이긴 대로 너무 이거 압승한 거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무게가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 남긴 의미와 과제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최님께서 먼저. 우선 이걸 정파적으로 민주당은 어떻고 미래통합당은 어떻고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국회 전체나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뭐를 국민들이 요구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국민의 요구. 예, 근데 그 국민들이 정치권이나 문재인 정부 모두에게 한 요구는 국난 극복의 시기에 싸우지 말고 타협해서 이 국난을 잘 극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19대 국회 때 저희가 국회에 있을 때 최악 국회라고 했어요. 근데 20대가 되니까 19대보다 더 최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늘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제발 싸우지 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건 여야 지지자 상관없이 다 그 말씀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놓고도 국회가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런 국난까지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국회에 대해서 일할 땐 일 좀 해라. 싸우지 네. 말고. 화합할 땐 화합해라. 이런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분위기 속에서는 아무래도 정부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는 게 네.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니까 정부 여당이 힘을 실어준 것이다. 예. 신지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 파악하고 저는 있습니까? 이제 이 민주당이 이긴 선거라는 측면보다는 통합당이 진 선거다. 네. 굳이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선거라는 게 마음에 드는 쪽을 뽑아주려고 하는 에너지보다는 마음에 안 드는 쪽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에너지가 훨씬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심판. 예, 심판이죠. 네. 마음에 안 드는 쪽을 심판하는. 그런데 이제 민주당도 뭐 별로 맞닿지는 않지만 통합당은 더 아니다 하는 민심이 작용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통합당 보면은 실력이라든가 선거 전략 운영 면에서도
민주당에게 뒤떨어졌고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뭐라고 시운도 따라주지 않은 네. 그런 결과인데 우리 좀 최 의원님도 좀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통합당이 이 방역 문제에서만큼은 정부 여당과 거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면서 네. 예를 들면 코로나발 경제 충격에 대한 그 해법, 대응 거기서는 좀 독자적인 좀 목소리를 내면서 차별화를 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선거 전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조화해야 될 때는 차별화를 해버리고 또 차별화를 해야 될 때는 거꾸로 저 황교안 대표가 하위 70%만 긴급재난지원금 주자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당정청에서 경영 끝에 그렇게 정해지니까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그냥 국민 1인당 50만 원씩 줘버리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별화를 해야 될 그 지점에서는 동조화를 해버리면서 전략 전술 면에서도 오락가락하면서 완패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결국 야당을 좀 낮게 평가한 그런 결과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김성환 평론가의 그 21대 총선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변화하지 않는 정치권의 준엄한 민심의 경고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경제에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이제 쇠고기 덮밥 가게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굉장히 빨리 서빙을 하는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이 회사에서 한국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진출했다가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시장을 포기하고 나가버립니다. 네.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에 국밥집을 가니까 그냥 국밥집 문 열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줌마 국밥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나와서 국밥이 나오더라는 거죠. 네. 아무리 우리가 빨리 해도 한국보다는 느리다. 이렇게 하고 그냥 철수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국의 그 국민들의 생각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변화하고 있고 정치권이 요구하는 그 요구의 내용도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근데 정치권은 거기다 맞추지를 못해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의 변화도 이렇게 빨리빨리 촉구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빨리 가고 있고 네. 사회 변화도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늘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국민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정치권에 국민은 이렇게 심판할 수 있다고 보여준 것이다. 네. 이거는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야당만 심판한 건 조금 억울하겠어요. 변화하지 근데- 않는데 똑같은데.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심판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네. 방금 전에 이제 코로나 뭐 19 사태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그 이전에 이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국민이 요구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치권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감하는 메시지를 못 내놨다는 거예요. 국민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네, 정치권을 그러니까 심판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응하려고 하는 게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예. 국민의 심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이종호 평론가께서도.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약간 심조절에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는데 보면 지나치게 심판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황금 분할을 잘 만들어 주세요. 보면 선거 끝나면 늘 그러잖아요. 예. 절묘한 뭐 그렇죠. 이랬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시도를 하신 흔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네. 예를 들어서 정당 투표 같은 경우에는 미래통합당이 더 많이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미래 한국당 말씀하시는 예, 거죠? 미래한국당. 예,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지역구 선거로 들어가서 보면 이번에 초접전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미래통합당 그 후보자들이 뭐 나름 굉장히 선전한 데들도 의외로 많았고 원래 이번 총선 초기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게 되면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처지던 지역도 막판에 가서는 많이 추격을 한 그런 데들이 꽤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에도 균형을 맞춰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그렇다 그래서 국민들이 전지적인 위치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개개인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약간 힘 조절이 좀 실패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네. 확 좀 쏠려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이제 의석수가 좀 더 많이 가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자칫 자만할 수가 있는데 여당이. 그렇죠. 근데 네. 표심 그야말로 속살도 좀 잘 헤아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건 언제든지 또 그 비슷하게 반대로 또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그 국면이 아닌가. 우리 과거 역사에서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렇죠. 네.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박사님이 말씀하신 유권자들이 심 조절에 실패했다.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근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로 인한 뭐 재난 기본소득이든 긴급 재난 지원금이든 뭐든 간에 합법적인 그 그게 지급이 가능했다라는 것도 네. 이게 선거 직전에 상당히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네, 네. 이게 뭐 불법적으로 무슨 그 금권 선거했다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용도로 이제 현금을 지원하는 게. 근데 2018년에 그거에 의해서도 좀 표심이 좌우됐다. 예, 2018년에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지방총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상당 부분을 이제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여기에 좀 상당한 또 인프라로 네, 네. 작용한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무시할 수 없다. 그건 조금 더 반론이 필요하시겠네요, 그죠? 반론보다는 네. 이종원 평론가의 저런 그 접근이 신선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유권자가 힘 조절에 좀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또 위로받는 쪽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선거 결과 제일 놀란 게 국민들일 것이라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좀 우리 국민들이 네. 균형 감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좀 분산해서 투표해 주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고 평등 의식도 강하십니다. 그런데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안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네, 네. 예를 들면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쪽이 뭐 참패했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이번에 미래통합당은 참패를 해도 100석이 넘어요. 그런데 그리고 2004년 탄핵의 그 역풍 속에서도 120석 얻었단 그랬죠.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 쪽이 참패할 때는 80석밖에 못 얻었어요. 86석이었거든요. 18대 국회에서. 네, 그러니까 때로는 견제 심리가 있지만 몰아주기 심리도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몰아주기 심리가 나타날 때가 어떤 때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걸 어떤 때? 예, 2007년 대선에서 민주당 쪽이 530만 표로 그때도 대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뭔가 그 사회 분위기가 경제를 살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았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여당에 힘을 실어줘서 한번 경제를 확실하게 살려보자. 이 심리가 18대 선거까지 뒤엎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 다른데 네네. 국민들은 일단 코로나19를 정쟁 대상으로 안 본 거예요. 위기로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잘못하면 침해당할 수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정쟁을 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마음을 열기 힘들었던 어쨌든 위기 것이죠. 상황에서는 정부 여당이 힘을 힘을 실어줘야 한다. 실어주는 알겠습니다. 분위기가 나타나서 이 부분은 유권자는 그냥 솔직하게 투표한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분위기 바뀌는 걸 보면 중도가 처음에는 네네. 투표에 있어서 정권 심판을 좀 해야 되지 않아? 이런 분위기가 주변에 있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코로나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가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중도에서 점점 표심을 얻어가는 그걸 피부로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분도 말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네. 위기 상황에서는 야당도 사실은 정부 여당에 좀 힘을 그쪽엔 실어줬으면 오히려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였는데 자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누가 놀랬든 간에 하여튼 놀랬습니다. 180석 여당 단독으로죠. 뭐 지역구 비례에서 87 민주화의 최대 의석 확보라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향후 정치정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뭐 일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여당이 처리할 것이다,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 하는 바람도 있고 오히려 협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제일 놀란 건 아마 더불어민주당일 거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길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또 이기길 바란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압승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였으면 한 160석 정도로 이겼으면 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제일 부담이 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180석으로 압도적으로 이기고 나면 그야말로 이제 국민들의 기대치가 확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럼 기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실망감도 그만큼 더 가중될 수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게 일단 부담스럽고 그리고 180석이면 뭐 지금 보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헌 말고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예요. 야당이 반대하는 속에서 뭔가를 처리했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러니까 뭐 박수 치는 분들이 꽤 있겠지만
개중에 사안별로는 또 약간 좀 반대 여론이 많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랬을 때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모든 간단하게 부담을 얘기하면. 여당이 진다. 이제 그런 네.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좀 이렇게 서로 균점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야당의 책임을 좀 떠밀을 수도 있어요. 네. 예. 아, 이거 뭐 야당이 좀 반대해서 이거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야당 탓을 하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약간 좀 그 반사적인 이익을 좀 취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중간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뭐 그동안 4+1 협의체 이런 거 우리가 봐서도 알지만 중간에 있는 정당들이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나름 역할을 해요. 중재안도 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당에서도 여당 지도부도 솔직히 약간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차마 말 못하는 거 이런 것도 약간 중간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대안으로 싹 제시를 해주면서 그쪽으로 싹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네. 명분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선거법처에서 봤죠. 네. 네. 그런 이제 것들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거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모조리 다 내 책임 이렇게 이제 돼버린 겁니다. 또 국민들이 그걸 또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힘을 가졌으니까 그 네. 책임을 못할 것이다. 한번 말씀하십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좀 별로 달라질 게 없어 보여요. 이거 너무 냉소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 제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까? 야당의 법 반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든 뭐 그러니까 뛰어넘을 수 있다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 자체, 거죠? 행위 네. 자체가 이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힘을 갖고는 있지만 그걸 무력화시키고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역풍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뭐 같은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게. 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원내 교섭단체하고 합의하지 않고 법안들을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아무리 180석을 실어준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강행처리라고 하는 뭐 일각에서는 또 날치기라고 얘기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앞서 이제 유권자들이 힘 조절에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치권이 힘 조절에 실패하면 진짜 큰일 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과거 열린우리당 사례를 자꾸 끄집어내는 이유가 2004년도에 그때 과반 의석을 갖고 갔지만 그랬죠. 그 이후에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더 큰 위기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4대 개혁 입법들을 더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이 그때도 똑같이 반대했거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정권이라고 하는 네. 나쁜 대통령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 나왔던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후과는 엄청나게 사실은 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큰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야당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큰 부작용이나 아니면은 역풍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힘 조절을 해달라 이런 네, 요구를 야당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야당 입장에서 정말 힘을 실어줘야 될 때 제대로 실어주지 못하면 또 한 번 대선에서 마찬가지 패배를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서는 양쪽 다 굉장히 그 준엄한 국민의 경고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네네. 그 아까 우리 최 의원님께서 18대 국회 그 민주당이 참패해서 82석인가 3석뿐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153석인가 단독 과반을 했고요. 친박연대가 또 뭐 20석인가 그러고 자유선진당도 범보수로 보면은 예. 뭐 지금하고 정치 지형이 좀 비슷한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결정적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때는 국회 선진화법이 없었고 네. 지금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80 몇 명의 민주당이 역대 제1야당 중에 제일 숫자로는 적었지만 그 투쟁 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18대 국회가 뭐 체류탄도 터지고 뭐 도끼도 나오고 뭐도 하고 한 게 주먹 다짐도 많았고. 뭐 예, 네. 제일 그 많은 최악의 동물 국회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수로 이게 안 되니까 그 육탄전을 통해서 막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대 국회 끝나면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세계적인 망신거리다 해갖고 5분의 3, 이 60% 조항을 넣은 국회 선진화법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공수처법과 그 선거법, 그 범 여권에서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하는 과정에서 또 물리적 충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이제 검찰에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이거 이제 미래통합당이 선택하기 나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마 처벌받아서 요번에 당선됐는데 의원직을 상실하는
그 야당 의원들도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분명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물리적으로 뭐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다. 물리적 충돌은 안 된다. 네. 그래서 18대 그때하고 의석 숫자로 보면 정치적은 비슷하지만 환경 자체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여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마음 먹고 하면은 뭐 개헌 빼고 다 가능한 건데 개헌도요. 범여하고 뭐 190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10명만 동의를 얻으면 개헌도 불가능한 건 아닌 거죠. 네. 근데 이게 국회에서요 몸싸움을 아무리 해도 통과될 법은 다 통과되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그 18대 국회 말씀하셨지만 당시 김용호 국회의장 시절이거든요. 그때 법안 통과시킬 거 다 시켰어요. 아무리 몸싸움하고 다 뭐 철탄 터지고 뭐 소화기 뿌리고 도끼 등장하고 그래도 다 통과시켰어요. 그때가 민주화 이후에 제일 강행처리 많이 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4대강 사업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지금 통과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그 이후에 그 반작용으로 선진화법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도 몸싸움이 또 생겨났는데 또 역시 못 막았어요. 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몸싸움을 통해서 법안을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제 물성하게 얘기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민주당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 그러니까 예. 그때는 몸싸움을 그러니까 오히려 해가면서 통과를 시켰지만 지금은 몸싸움 하지 않고도 통과시킬 수 있다는데 요번에 이 통합당이 약간 조금 대체에서 미숙했던 게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20대 국회에서 여당이 마음 먹고 했는데 못한 게 뭐가 있죠? 선거법도 통과시켰고 그리고 뭐 모두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당의 문제는 과거에는 야당과 협상으로 무엇을 하면 언론이 평가했다면 저는 앞으로는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되는 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안을 통과시켜도 예를 들면 폭력으로 막건 뭐를 막건 그럼 다른 수를 내서 가는 거예요.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가는데 그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얼마나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냐에 따라 이유가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을 의식한 정치를 해달라. 그러니까 국민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국민이 복잡하죠. 왜냐하면 열성 지지자도 있고 그냥 지지자도 있고 중도도 있고 뭐 보수 지지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풍향계를 맞출 것이냐이잖아요. 근데 당분간은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민주당이 가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첫째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에 전 국민이 동의해요. 그리고 야당도 앞으로 동의해요. 더 심각할 거라고. 그런데 이 경제 살리기를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 때 야당이 어느 정도 반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경제 살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대한 드라이브를 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 보시기에 예쁘게 이런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진화법을 보다 민주당이 일하기 좋은 방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법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국회법을 좀 바꿀 거라 생각하십니까? 고민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일하는 국회법을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국회를 열 수 있는 쪽에 고민을 하고 있겠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데 그 일하는 국회법을 야당이 반대할 수 있을까요? 일하자는데 싸우지 말고 경제 살리자는데 이 두 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피해야 될 것은 이념형 토론 정치예요.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고 토론의 늪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은 어려워지고 실사구시하라.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구보다 민주당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야 모두 이제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당에서는 이게 국회법을 바꿔가지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근데 내용을 보면 뭐 매월 이제 임시회 상임위원회 운영하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상임에 나오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세비를 삭감하고 출석을 정지한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한다. 이런 거 자칫 견제장치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근데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통합당도 불편함을 굉장히 느끼고 있죠. 그런 점에서 국회법 개정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독소 조항이 들어가는 부분이 혹시 생긴다면
그거는 이제 분명히 제동을 걸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상임위 안 나오면 세비 삭감한다 이러면 사실 장외투쟁 아예 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약간 명분이 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는 못할 거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세비 삭감 같은 거는 여야 모두 이거는 사실은 별로 원치 않는 바라서 이게 성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도 자체는 저는 일단은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소위원회 예를 들어서 이제 구성 내지는 이제 운영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여러 장치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야가 의견이 이제 불일치할 때 무조건 이제 기본적으로 다수결로 이렇게 처리하는 원칙이 지금 이제 적용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조금 이제 제어하도록 한 게 이제 선진화법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선진화법을 손을 봐서 뭐 기본적으로 과반이 동의하면 그냥 처리하는 쪽으로 이거를 다시 이제 확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은 약간은 이제 일단은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과반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가야 하고 또 갈 거다라고 그런 게 봐요. 필요하다 이런 예. 말씀으로 그렇게 봅니다. 봅니다. 네. 잠깐만 먼저 지금 잠깐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건데 사실 지금 민주당은 선진화법을 손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예, 왜 네. 선진화법이 문제가 되냐면 180석을 못 얻은 상태의 여당에게는 선진화법이 불편하지만 큰 걸림돌이 예,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다. 180석이기 때문에 선진화법 자체를 굳이 야당의 반대 혹은 야당의 동의를 얻으면서 바꿀 필요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하는 국회법에 말씀하신 조항 중에 법사위의 자구 수정 문제는 네. 박영선 전 위원장 시절에 자유한국당이 계속 법사위가 왜 자꾸 수정을 하냐 반대했던 사안이고 너무 상원 역할을 한다 이런 네, 얘기죠. 그래서 이 법사위에 자꾸 수정만 하도록 하자는 거는 사실 야당이 반대하기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이렇게 나가보면 성공한 자영업자고 사실 대통령보다 더 좋은 자리가 국회의원이라는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나 보죠. 그런데 그 이면엔 뭐가 있냐면 국회 본회의 상임위 도장만 찍고 나가면 다 출석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디가 이런 데가 있습니까? 안 나와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네, 그래서 그 제재 방법은 국민적 요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하는 국회법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에 안 나오거나 본회의에 안 나왔을 때 제재 조항을 넣는 것이 예를 들면 농성의 자유를 막는다라고 반대하면 혹시 장외투쟁도 이제 네. 못하게 한다 이런 근데 거죠? 그런 반대로는 국민들께 먹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여야가 바뀌면은 이 또 입장이 바뀐다는 전혀 거예요. 달라지죠. 네. 하여간 그때 다른 맞습니다. 이제까지 뭐 그 미래통합당 계열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입장이 바뀌면 그때 또 논리가 바뀌는 건데 이제 우리 헌법에도 보면 이게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거 잘못된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권위주의 시대에 이렇게 국회를 못 열게 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헌법에서 최소한 정기회만큼은 열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정기회, 임시회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임시회는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네.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00일이에요.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100일만 일하면 뭐 되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헌법도 사실 언젠가는 이거 정기회, 임시회 바꿔야 된다고 네. 보고 국정감사도 정기회 중에 어떤 특정 기간 내만 하는 게 아니라 상시 국정감사로 이렇게 바뀌고 그런 얘기도 있죠. 뭐가 돼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이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좀 너무 과한 약간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는 걸러내야 되겠지만 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하는 국회법에 아주 통 크게 하고 이제 국회 선진화법도 있어갖고 물리적 저지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 이제 의원직 상실하는 사람들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뭘 가지고 투쟁을 해야 되는가? 그럼 야당으로서 뭐 무기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이게 나올 수 있는데. 정책적 능력과 논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적 다수라 해서 국민 다수의 그 동의를 얻지 못하는 그런 무리한 정책과 법안을 취재하고자 할 때 그 문제점과 모순점 이런 것들 조목조목 파헤치면서 뭐 하는. 논리로 싸워야 그럼에도 된다. 불구하고 민주당이 수적 다수를 무기 삼아서 그거를 밀어붙였다. 그러면 그건 또 민심의 또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번 21대 국회가요 정치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은 물론 그 이제 소수 야당이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이제 180석이고 100석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면 장외투쟁을 해야 할 유혹을 굉장히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전에 따지면. 네, 예전식으로 따지면 뭐 장외로 나가가지고 계속 투쟁하거나 뭐 비록 얼마 전까지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을 바꾸려고 하면은 저는 미래통합당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그건 최소한의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저항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줄 만한 것이 국회 선진화법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이번에는 제도적 자제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 네, 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을 일단 둔 상태에서 일하는 국회법은 아마 제가 지금 볼 때 코로나19 사태라든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적 관심이 안 쏠려서 그렇지 이거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면은 반대 못할 겁니다, 야당에서.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만약에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면은 장애투쟁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 번쯤 국회가 그렇게 움직여 보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따르는 사실은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결 원칙에 따른 거에 비하면은 좀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도 가중된 있거든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음번 국회 22대 국회에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정치 문화를 바꾸고 난 다음에 논의하는 네, 게 네. 그게 순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조금 이 얘기를 조금만 더 짧게 보태겠습니다. 말씀해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전 개정에 찬성이고요. 그러니까 통합당도 기본적으로 반대하기가 좀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 제가 좀 조금 전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해보니까 이게 좀 불편한 점이 꽤 네. 발견이 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 원칙 그러니까 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걸로 바꾸고 그리고 야당도 이번에 확실히 좀 질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가 이건데 물리적으로 막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는 따라가 주는 것이 네. 나중에 본인들이 여당이 됐을 때 훨씬 유리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에도 당연히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일하는 국회법도 뭐 크게 독소 조항이 없으면 다 쫓아가는데 근데 일하는 국회법에도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건 뭐 여야가 좀 그러니까 합의를 그 해야 부분 되겠죠. 지금 더 많이 바꿔야 되는데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뭐냐면 임시회, 본회의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하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동일한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정부 질문 똑같이 이루어지고 또 뭐 대표 연설. 사실은 이게 불필요하거든요. 네. 너무 자주 이렇게 회의가 열리는 임시국회마다 상황에서는. 하는 건좀 바꿔 예, 그렇죠. 줘야 그런 되겠습니다. 것들을 팍팍 좀 줄이고 이래서 아예 일하는 국회법 개정할 거면 좀 더 폭넓게 해서 그냥 다 좀 절차까지도 확 예, 좀 바꿔라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할 일은 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을 한다. 그럼 우린 저거 반대해야지. 이거 아니고 네, 네. 거기에 이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예결위 상설화, 예산심의 상설화는 예, 예. 언제적부터 나온 겁니까? 근데 그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해나가다 보면 이제 대안 세력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비례위성정당 문제가 또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원래는 이제 비례위성정당은 합당할 걸로 끝나면 다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야당 몫이 있으니까 야당으로 남아있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양쪽 다 나옵니다. 그렇죠? 비례한국당도 그렇고 뭐 이제 미래한국당도 그렇고 이제 더불어시민당도 그렇고. 근데 일단 민주당 입장은 뭐 이제 합당한다는 얘기 같은데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또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예를 들면 저 종로 출마를 이낙연 당선인이 먼저 했잖아요. 네. 황교안 전 대표가 늦게 하고 이게 선점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먼저 좀 치고 나가는. 근데 이것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참패를 했지만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래저래 주판을 튕길 때 먼저 이거를 치고 나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도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합당? 이게 대국민 약속이었잖아요. 네네네. 올해 선거 끝나면 다 본가로 합칠 거라고. 그러니까요. 예, 본가로 합칠 거라고 다 대국민 약속을 했는데 꼼수가 더 큰 꼼수를 낳는 이런 거는 안 된다 하면서 우리도 들어갈 테니까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당신들도 본가에 들어가라. 이렇게 좀 정도로 나왔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되었고 네.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지면서 방식은 다르긴 했지만 그리고 민주당이 일부 뭐 의석수를 뒤로 빼지 않았습니까? 시민당에 그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은 스스로 만든 법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미래한국당과 뭐
무소속이라든지 뭐 의원 꺼주기를 해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또 하나 존재하는 것이 국회 운영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민주당이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저는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150석 정도를 얻은 여당이다. 그러면 그런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180석 이상을 얻었고 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을 합치면 거의 190석입니다. 그렇죠. 무소속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범여권이라는 말이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범진보, 범개혁진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마당에 다시 또 그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로 남으면 우리도 하겠다. 뭐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말씀 똑같아요. 그리고 정도로 가야 한다. 네, 그리고 이미 합당을 하기 위해. 이해찬 대표께서 그 입장을 확고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다 보니 저렇게 해놓고 미래한국당이 또 교섭단체로 남으면 또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걱정들을 하셨고 계신데 이번엔 그렇게 처리 안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거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봐도 이런 거예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추천위원회에 야당 몫이 2명이 야당 몫이 2명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만약에 야당 쪽에 미래한국당 교섭단체가 없어도 미래통합당이 2명 하는 거예요. 그러네 사실은. 네. 그런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보면 더불어시민당 교섭단체가 있으면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교섭단체, 미래통합당 셋이 모여서 2명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다시 민주당이 편법을 쓰는 건 국민 보시기에 예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야 모두가 저는 이제 정도로 가야 한다는 말씀인데 그런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선거제 이거 이번에 개편한 거 도로 원위치를 시키든지 확 바꾸든지 해야 된다. 그래도 선거법 개정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돌이켜 보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실은 만약에 비례의석 정당을 안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역시 참패 이렇게 물론 승패는 갈렸을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훨씬 떳떳한 승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단독 과반이 되는 건데 비례의석 정당 만들어서 180석까지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163석인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좀 약간 좀 민망한 승리 비슷하게 돼버린 거잖아요. 야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야당도 뭐 일당 돼보겠다고 뭐 비례의석 정당 만들었는데 일당 됐나요? 결국 안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끄러운 짓들 좀 그만해라. 이제 여기서 이제 중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선거제 개편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 국회 만들어지면 곧바로 이건 착수를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혹시 이제 뭐 생각을 해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아니면 이분들 일보더라고요. 비례정당 창당을 금지해야 된다. 뭐 이제 그 말인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4+1의 막판 그 협상 과정이 저는 굉장히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뭐 거의 뭐 누더기 수준으로 많이 바뀌었죠. 지금 만들어 버린 건데 본래 저는 그 중앙선관위가 제안했던 최초의 그 설계안이 있잖아요. 그 설계안에 충실한 게 가장 좋다.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처음 올렸을 때 225대 75였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충실한 아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그렇게 이건 해야 된다. 이거는 아마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는 안 하고 싶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적 명령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얘기를 화제를 하죠. 아니, 선거법 개정 얘기가 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개정해야 하느냐가 이제 또 관건일 텐데. 여당 입장에서 굉장히 아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것도 개정하겠다 그러면은 이거 한 1년 내내 이거 가지고 시끄러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 말씀하셨던 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중앙선관위가 얘기했던 것처럼 독일식 그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들 좀 동의하고요. 이번에 아마 미래통합당에서 땅을 치고 후회했을걸요? 그 처음에 논의 시작했을 때 비례의석 더 늘리자고 얘기했을 때 그냥 우리 동의하겠다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참패하지 않았을걸요? 지금 전부 지지율로 보면은 정당 지지율은 한 40대 40 정도 비율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보다는 아마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어갔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자꾸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바꾸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바꿔야 하는데 그렇게 바꾸기가 지금 현실적으로 또 쉬운 거냐. 이건 한번 고민해볼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 의원들 때문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그 나가야 될 방향까지 그걸 부정해 왔다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은 계속. 그러면서 원래 그 지역구 중심으로 한 그런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굳이 그걸 가지고 고집하면서 결국은 볼성사납게 4+1 만들고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이 과정을 밟았던 건데요.
그래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건 저는 그래도 이전보다는 정치 체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좀 나아진 것이다. 예, 이거는 좀 동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비록 미완의 개혁이었다 하더라도 그럼 그 방향대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꿉시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원래대로 갑시다. 이렇게 나오면 얘기가 안 되는 된다.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지금 다시 손대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이 국회 초반부터 선거법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바꿔야 한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네. 선거법만 볼 게 아니라요. 우리 전체적인 정치 시스템을 지금 분권과 협치의 필요성을 여야 모두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말로는 다 인정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스템을 보면은 분권과 협치가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선택 과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제, 그러니까 저는요, 그 준연동형이 됐던 연동형이 됐던 국회 구성이 다양화되는 거에는 그거 자체로는 찬성을 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권력이 큽니까? 국회 권력이 큽니까? 제일 큰 권력은 대통령 제왕적 권력이에요. 대통령제라고 그러니까 하죠.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견제해야 될 국회 권력만 다양화시킨다? 이거는 전체적인 국가 그 거버넌스 차원에서 보면은 불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법뿐만 아니라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도 같이 손봐서 그럼 개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분권과 협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 7공화국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게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건 참 엄청난 과제인데, 그죠? 그렇게 되면. 저렇게 가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 이번에 제가 그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 일하는 국회법 하는 걸 보고 미래통합당은 한동안 민주당을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건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아젠다예요. 네. 예, 그리고 경제 살리는 것도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아젠다예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도 그 논의 방식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논의를 시작할 때 우리 권력구조 개편과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하자는 순간 이건 블랙홀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하면서 분권형을 들고 나오는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0명의 제왕적 국회의원 만들잔 말입니까? 이렇게 쳐서 정쟁화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으면 아주 문제가 있는 그것을 디테일하게 해결하고 가는 방식으로 앞으로는 해결이 되지. 일단 선거법부터? 네, 선거법부터 네. 논의를 하되 민주당 입장에서 왜 선거법을 지금 먼저 던지겠습니까? 네. 이건 전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의회 전략, 원내 전략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이번의 승리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느냐?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보냐면 네.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관심 없으세요. 별로 영향을 네, 미치지는 않는다. 영향 안 현재 미쳤다고 이번 선거는, 그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없었다면 좀 더 깔끔한 승리, 깔끔한 패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희들 입장이고 국민들은 사실 연동형에 네.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한마디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거는 아까 국회법이 본인들이 여당이 되는가 야당에 따라 되는가에 따라서 막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입장이 바뀌죠. 똑같은 거예요. 청와대 주인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야당일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 고쳐야 된다고 해놓고 본인들이 그 집권을 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 유지라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저는 저런 그 우리 최 의원님의 답변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의식도 박약하고 개혁 의지도 없다. 이렇게 맞습니다.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네, 네.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이 제왕적 대통령제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예, 그 말씀. 동의하지 아니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동의하지 때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 민주당이 왠지 공격을 아세요? 했잖아요. 예, 왠지 아세요? 똑같은 대통령제도 운영에 따라 제왕적일 수 있고 제왕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통위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재승인 그 과정을 다 밟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 재승인을 했죠. 재승인 취소 사항이 있는데도 취소하지 못했어요. 조건부 재승인을 했습니다. 2008년이 지나고 2009년에 MB 때 불법적으로 종편을 밀어붙입니다. 이럴 때 제왕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권의 운영에 따라 제왕적이라는 의미는 제가 드리는 말씀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제에 동의하는데 왜냐하면 북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네.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분권형 되는 거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통령제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역대 대통령들이 어느 당에서 나왔던 거 간에 마지막이 좀 불행하게 끝난 거는 바로 이게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시스템의 문제다.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같이 봐줘야 된다. 네. 그게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탄핵이 남긴 역사적 교훈이라고 보고요. 지금 굉장히 엄청난 말을 하셨는데 종편이 이명박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탄생시킨 거다 하는데 불법적으로 탄생시킨 거면 원인 무효를 시켜야지 왜 조건부 재승인을 합니까? 뭐 그 부분은 사실 뭐 본질은 아니까 근데 그건 불법이란 그러니까 예. 그걸 불법이란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종편을 왜 출연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불법적으로 탄생한 방송국에 왜 출연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최 의원님도 출연 여러 번 하신 거 제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 너무 말씀을 함부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불법적인 거 확실합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하지 마십시오. 불법이다라고 말하지 못한 것은 네. 그 헌재에서 판결을 할 때 이런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승인은 승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법적인 알겠습니다. 부분이 네. 있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 하여튼 뭐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따져보도록 하고. 이제 그러니까 두 분 얘기 좀 잠깐 듣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선거법 얘기할 때 지난번에도 청와대에서 개헌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20대에서도 그죠? 입구에서도 개헌까지 포함해서 함께 봐야 되는지 잠깐만 짧게 말씀하시면. 네. 그때 개헌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순수하게 정치적인 목적에서라도 던질 필요성은 더 좀 높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꼭 개헌이 이루어져서라기보다는 네. 국정에 동력을 좀 붙여가기 위한 차원에서 이게 카드로 던져질 수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수 진영에서조차도 약간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제에 좀 문제가 네. 있다는 거 하고 약간 분권으로 해야 된다는 거 하고 뭐 그런 거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개헌 큰 틀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야당도 굳이 반대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이제 그 조항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 야당 쪽에서 보기에 너무 사회주의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거를 제외하면 사실은 지금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개헌이 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양보를 좀 하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여야 간의 이념적인 그런 논쟁이 될 만한 부분들은 좀 빼고 이번에 개헌을 하시더라도 훌륭한 국정 성과로 좀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우리 이제 흔히들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집권 후반기에 개헌 카드 던지면 개헌은 블랙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미 시기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경제 극복하는데도 지금 시기가 극복하고 국민들이 요구도 지금 많은 상황인데 올 한 해 그거 하나 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컨대 지금 그 경제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 나오는데 경제를 되살리는 거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계속 추진해왔던 포용적 복지 이 부분 하나만이라도 기틀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국정 아젠다로서 이제 시급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해놓고 끝내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요. 이미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가서 개헌 카드 던지면 야당이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다음번 차기 대통령 때 집권 초반기에 그걸 던져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개헌 발의하면서 개헌 카드 던졌잖아요. 근데 야당들이 선거 때 다 동의해놓고 난 다음에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같이 연동해서 선거제까지 같이 건드렸으면 되는 건데 이미 타이밍은 지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코로나 극복이고 또 그 이후에 올 경제 위기 대처입니다. 근데 좀 당장 시급한 게 이제 그 모든 당이 약속하고 정부도 약속한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는 이제 70%로 확정을 했죠. 일단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정청에서 그때 뭐 했고, 논란 끝에 그렇습니다. 하위 했는데 70%. 민주당에서는 지금 100% 지급해야 한다고 통합당은 선거 과정에서는 100% 얘기가 되니 또 바꿨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통합당 주장은 그때 이제 그 정부에서 2차 추경안을 제출을 할 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세출 구조 조정. 그러니까 기존에 올해 512조 예산 중에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그 용도를 변경해서 이쪽으로 옮긴다는 그 전제 하에서 본인들이 그 동의를 한 거다. 그 조건이었다? 네. 근데 지금처럼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거라면은 그 전제 조건이 얘기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다른 상품을 갖고 와서 왜
니들이 동의한 거를 바꾸느냐 이건 아니다라는 건데 네. 저는 먼저 그 민주당과 기재부 간에 먼저 입장 통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헌법 그 57조에 보면요. 그 예산을 증액할 때는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이거 담당 부처가 이제 기재부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기재부하고 민주당의 입장이 안 맞으니까 그거부터 정리하고 나서 야당과 그 조율하는 게 그게 순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홍남기 부총리는 계속 70% 고집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좀 뭐 100%로 하자 자꾸 얘기 나오는데 조율이 될까요? 이게 총선 중에 여야가 컨센서스를 이룬 100%에게 다 주자가 네.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는 합의였냐. 사실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선거용이었다? 어떤 면에서. 그게 선거용이었냐 아니면 약속 지킬 거였냐 네. 이런 건데 저는 저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정부와 조율을 해내야 된다.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네. 한 가지는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부와 민주당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70%를 과다하게 주장해서 정부에 힘 실어주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럼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 개인 야당은 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지금은 네. 그렇잖아요. 총선 과정에서 네. 50만 원씩 전 국민에게 다 주자를 그냥 이런 회의 자리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당 대표께서 그냥 언론에 몇 번이고 네,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공약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 공약을 아무리 대표가 떨어졌다고 낙선했다고 무시하시는 건 또 도리에도 안 맞고 좀 가만히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0% 주기로 결정하면 그 이후에 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행정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오히려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핵심은 신속하게 빠르게 긴급이니까. 긴급이니까 네네. 그런 긴급 지원의 정신을 대입하면 4가구당 100만 원을 기재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네. 4인 가구당 80만 원으로 줄여서라도 네. 그러면 재정이 전체적으로 좀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00% 지급하는 게 신속성의 원칙에 맞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전 그거 하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네. 한 3, 4조 정도 국채 발행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이걸 빚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세상에 없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하고 그리고 지금 GDP 대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빚을 굳이 얘기하면 4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비상 상황에서 이 정도 빚내는 거 가지고 지금 논쟁할 상황이냐.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하는 국민들 생각하면 이 정도 가지고 빚내는 것으로 논쟁하는 것은 이거는 저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에 좀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부도 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정도는, 이 정도 결정은 저는 정치 영역으로 갖고 와서 정치권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그 사안이라고 봐요. 네. 굳이 그걸 대통령이 정부 결단해라. 여당이 합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먼저 합의하고 정부가 따르도록 해야 네, 된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가 선우냐 이거 가지고 굳이 형식적인 논리에 제가 얘기했죠. 여야가 합의해도 없잖아요.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그 GDP 대비 국가 부채 수준이 한 40% 양호한 건 맞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제일 빠릅니다. 과거 일본이 늘어나던 속도보다 더 빨라요. 네. 1992년 그 버블 붕괴 그 당시만 해도 일본의 아까 그 국가 부채 비율이 미국보다도 양호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30%를 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긴급 재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주잖아요. 근데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는 것도 굉장히 절실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절실한지, 그 다음에 어느 쪽이 그 자금을 투입했을 때 더 효과적인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랑 자금의 용처 이런 것들은요 정말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용처를 쓰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써야 될 때가 무척 많을 거라는 좀 거예요. 따져봐야 된다. 아니, 혹시 근데 뭐 그 말씀 듣고 말씀하셨던 거 듣겠습니다. 맞는데요. 그 일본 사례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이 나중에 다시 재평가를 했어요. 재평가할 때 잃어버린 20년이 왜 발생했느냐. 빚은 빚대로 다 지고 경제는 하나도 안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확실하게 돈 쓰고 확실하게 빚낼 때 안 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살려야 할 때 제대로 마중물을 버야 할 때 확실하게 버줘야지 그래야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괜히 이 눈치 보면서 서로 논쟁하면서 찔끔찔끔 빚내가면서 계속 그게 누적됐기 때문에 일본의 빚이 지금까지 이렇게 쌓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빚내는 걸 걱정할 상황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빚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하는 거 더 아마 구조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이 사태 계속 가면은 결국 예산 불용으로 남아야 될 그런 예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이거 붙잡고 앉아가지고 어쨌든 좀 빠른 속도로 결정해야 한다. 국민들 이런 지금 말씀이시고. 당장 예. 절실한 사람들, 그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해서 네네. 정치권이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청와대하고 여당, 지금 정부 쪽에서 왜 지금 70%를 고집하고 있는지 좀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왜?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겁니다. 말하죠, 지금. 예. 앞으로 더 큰일 닥칠지도 그렇습니다.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거 지금 계획을 잡았으니까 이대로 지금 집행을 일단 하고 좀 상황을 보자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래통합당도 지금 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는 그냥 일단은 이번에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그 사안은 계속 살려놓으면 되잖아요. 다음번에 이제 지급할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이런 정도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로 아마 끝나기 어려울 겁니다. 네, 네.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근데 여기 한 가지 맹점은 기재부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왜요? 그러니까 좀, 뭐냐면 70%로 결정했을 때 기준과 행정기간, 처리, 비간 합쳐서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고 100% 비용이 더 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아동수당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90%까지 주고 10%를 뺐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10%를 선별해내는 행정처리 비용이 상위 10% 주는 게 더 나아요. 그렇다고 되죠. 예, 그래서 그냥 아동수당 100% 주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 감안해서 안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조금 기재부가 기싸움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뭐 이분은 정말 긴급 재난 구호금이니까 빨리 긴급하게 여야 정 함께 논의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총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21대 국회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과제들 많을 것 같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씀 간단히 한 마디씩만 들을까요? 이종훈 평론가부터. 네. 역시 정치는 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속 질주하기가 딱 좋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지금 이제 여당의 지도부에서 약간 이제 경계심을 좀 이제 갖는 것 같고 좀 자제력을 좀 발휘를 할 그런 의지를 내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위기 극복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당도 계속 그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그게 문재인 대통령 위한 길이기도 하니까 네. 힘 조절 잘하시면 좋겠다. 김성환 평론가 들어볼까요? 그래서 전 21대는 정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당은 180석을 지금 얻은 상황이거든요. 제도적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야당도 정치는 상대적이니까요. 여당이 자제하면 야당도 자제해서 같이 여당에 협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야당이 내 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같이 싸우자고 하면 여당도 똑같이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쪽이 자제하면 다른 쪽도 협조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정치 문화를 좀 21대에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모범이 되는 국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조. 예, 저도 뭐 정치 문화 바꿔야 된다는 거 맞고,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되는 거 맞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정책 논쟁을 볼 수 있는 21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핵심적인 말씀만 하셨고요. 네, 최민희 의원께서도.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어렵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매달 세비 그대로 받습니다. 저는 21대 국회는 좀 가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고 예를 들면 행사에 가서 인사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네. 진짜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지 발로 뛰고 느끼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아지는 그런 21대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온 패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임기가 시작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말이 바로 협치하겠다. 일하는 국회 만들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저물 때 또 반복되는 건 최악의 국회였다. 이런 평가죠. 21대 국회만큼은 개혁국회, 일하는 국회 그런 평가를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슈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